10년 전, 20년 전부터 한국이 막 일본 따라간다,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일본처럼. 근데 저도 요즘 더 놀래요. 이렇게까지 일본을 따라가나? 하는 것이요. 우선은 이번에 부동산 버블이 있고 부동산 버블이 있은 다음에 이게 버블이 또 깨졌죠. 버블이 깨지고 나니까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죠. 네, 이것도 굉장히 닮아 있고 그런데도 자 이제 버블이 깨졌어. 우리나라요? 네, 한국 얘기입니다. 네. 한국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다가 부동산 버블이 꺼졌고요. 네, 꺼지고 나서도 이제 부동산 버블은 꺼졌어. 부동산 버블은 있어서는 안 돼. 이 상태로 부동산은 정말 안정시켜야 되고 주거를 안정시켜야 돼. 이게 아니고 아직도 한국 시장이나 한국 언론에서는 부동산 또 오를까 내릴까 막 계속 이제 버블은 끝났어. 더 이상 이런 날이 또 오면 안 돼. 이제는 정말 주거를 안정시켜야 돼. 이걸로 이렇게 저는 여론이 갈 줄 알았는데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여론이 부동산 오를까? 지금 막 투자해야 되나? 내릴까? 막 지금 팔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버블 붕괴 직후에 일본하고 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버블이 일본에서 붕괴했어. 그 다음에 그 오랫동안 또 버블의 붕괴로 인해서 일본이 힘들었어. 이렇게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지만은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최소한 7, 8년 동안 일본에서는 버블의 붕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버블의 붕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버블이 붕괴됐고 장기 침체의 그 시작이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때는 버블이 끝나고 나서도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버블보다도 더 오래 갔어요. 1년 정도 더 가고 지방에서는 6개월 정도 또 더 오래 갔어요.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동산 이거는 설마 이거 다시 오를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부동산 좋아하는군요. 일본도 그때까지는 부동산 불패였어요. 네, 그랬다가 그때 버블이 끝나고 나서 2005년까지 14년 동안 그러니까 동경 같은 경우에는 1984년부터 막 급하게 팍 올랐거든요. 올라서 91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 뒤에 2005년까지 쭉 떨어져가지고 2005년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버블 직전인 1984년의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또 많은 그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버블이 막 올라갈 때도 또 부동산이 깨져가지고 막 내려갈 때도 도쿄에서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일본에서 출산율도 점점점 내려가고 회복이 안 됐어요. 일본에서 출산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를 다 끝내고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이 되니까 주거가 상당히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출산율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막 출산율 가지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출산율 큰일이야 막 얘기를 하면서도 이 출산율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가 하면은 그게 그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주거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 교육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들을 논의를 막 모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막 우리 지금 이제 버블은 깨졌어. 그러니까 이제 주거 안정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것이 안 가고 계속 이제 한탕을 어디서 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버블 막바지에 막 터진 게 그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림이요? 네네. 일본에서도 우리도 작년에 그림 미술. 네, 미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처음에 이제 주식, 부동산 그리고 나중에는 골프, 나중에 이제 해외 그 빌딩,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미술품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또 막 미술품 붐이 막 전 세계적으로 돌고 막 일본도 돌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한국에서만 굳이 미술품 붐이 막 부는 것이 이건 역시 버블 막판하고 버블 깨지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는 닮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버블이 끝나고 나서 장기 저성장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초식남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관심이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 결혼도 안 해. 이런 현상인데 저는 한국에서 초식남이 대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 20대 남성들이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관심이 없어. 뭐 연애도 막 안 하려고 해. 결혼도 막 안 하려고 해. 뭐 평생 미혼, 뭐 비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의 일본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이제 지금 비혼주의가 막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한국이 똑같아진다 하면서 경제라는 것이 사회 심리라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정도로 이렇게까지 같아지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정신을 안 차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한국이 그래도 90년대의 일본보다는 기업은 더 좋아요. 90년대 일본 기업보다 90년대 낫다. 일본 기업보다. 왜냐하면 90년대 일본 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버블기와 버블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엄청 잘 나갈 때 그때의 마인드를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했고 이게 막 자기네가 부동산에 엄청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해외 그 자산에 투자하고 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해를 낼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계속 이 혁신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오고 페이스북 나오고 막 구글, 아마존 막 나오고 할 때 일본은 사실 나온 게 별로 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카카오톡 쓰지만 일본에서 라인 가장 많이 쓰는데 네. 이 라인의 개발이 네이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당시 90년대하고 2000대 초반에.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각성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나 사실 일본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한국은 전체적으로 저는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한국 기업은 정신 안 차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 기업들은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자동차인데 전기차 같은 데 있어서도 일본차 얘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네. 현대, 테슬라, 독일차 네. 뭐 이렇지. 네. 근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이제 안식년 끝내고 일본 가면은 나도 전기차 살까 하고 도요타하고 혼다를 한번 모델을 봤어요. 정말 사고 싶은 게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모델이. 그 현대 사야 되겠다, 일본 가서.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형편없죠.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이제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면은 도요타가 200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 도요타예요. 그렇죠. 자동차 판매량 네, 1위죠. 자동차 판매량이 전 세계 1위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위 도요타가요. 그리고 또 도요타가 2022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죠. 5월쯤에 나오니까. 근데 2021년 결산이 작년 5월에 발표됐을 때 3조 엔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것도 도요타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도요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제가 아까 도요타는 세계 22개, 23개 나라에서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침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요타가 유럽에선 잘 안 나가는데 중국에서도 되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요타 강점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요타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네. 도요타가 테슬라보다 8배나 자동차를 많이 팔아요. 테슬라보다 8배나 자동차를 많이 팔았는데 영업이익은 테슬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8분의 1밖에 못 벌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차만 본다면은 도요타하고 혼다가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15,000대 정도, 현대 기아는 고사하고 현대 기아는 뭐 탑10 안에 확 들어가 있는데 또 도요타 혼다는 전 세계에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뭐 30위 정도,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도요타의 굉장히 또 약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강점과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전 세계 시장에 막 굉장히 침투했는 도요타하고 지금 전기차에서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도요타. 이 도요타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냐면은 그거는 사실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도요타 자신도 알 수가 없고 도요타의 경쟁사인 현대차도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도요타도 전기차에서 굉장히 늦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둔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도요타가 전기차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자동차는 전기차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점점점 내연차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줄 거예요. 이제 쉐어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도 줄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차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기차, 자율주행차 한더라도 뭔가가 또 필요해요. 이게 드론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요타는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시티 짓고 있거든요. 후지산 아래쪽에다가 이미 착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도로망, 이동수단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의 여러 회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걸 착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 가려를 가지고 별로 각광은 못 받는데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29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에서 달리는 탐사선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토요타가요. 네네. 그런데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아시죠? 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일본의 작사, 나사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일본의 작사가 이제 일본의 나사인데 작사가 여기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웹페이지 그거 소개를 보면은 이제 작사하고 파트너라고 나오는데 이 작사가 도요타를 끌어들여 가지고 도요타 혼다를 끌어들여서 도요타가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람이 탄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에 보내면 옛날처럼 거기서 몇 발짝 걷고 나서 드디어 인류가 뭐 몇 스텝 했어. 이걸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달에 가면은 거기서 자동차를 몰고 달을 돌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이제 도요타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9년에 2명을 태워가지고 달에서 이제 달리겠다. 근데 이 자동차를 달리려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맞는 막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다 필요하겠죠. 이것들을 이제 뭐 브리ヂ스톤이라든가 일본의 다른 회사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도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과거 일본에 보면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막 이런 것들을 선보이겠다 해놓고 다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만들어가지고 2029년에 달리겠다 하는 이 목표가 될지 안 될지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 시티를 보이겠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요타도 이제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보시기에 네.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지금 혁신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 늦기는 했지만 네. 그렇게까지 불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도요타 같은 거죠? 경우에는 늦기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있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부터 혁신이 시작돼가지고 소니는 지금 굉장히 소니는 1997년에 자기네의 5천 어게인이라는 가장 높았던 영업이익을 20년 동안 못 깨다가 2010년부터 12년 그 사이에는 뭐 거의 망할 뻔도 했다가 2017년에 그 영업이익을 깼고요. 과거 영업이익을.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영업이익을 계속 갱신해가지고 지난번에는 1.2조 엔인데 1.2조 엔도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소니가 유일하게 일본에서 1.2조 엔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뭐 최근에 많이 나가곤 하지만은 소니가 이번에 혼다하고 같이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만들어서 2025년부터 주문을 받아서 2026년부터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소니 하시면은 뭐 그 지금 당장 제가 방송국 올 때마다 모든 카메라. 소니여서 소니가 영상하고 영상 음향은 세계 아직은 탑이거든요. 소니가. 근데 소니는 자기네의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그리고 또 소니가 굉장히 강한 것이 로봇이에요. 아이보라는 그 애완견 로봇을 만들어서 판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의 기능이 로봇하고 똑같아요. 로봇도 사물을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AI가 반응을 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차도 똑같아요. 소니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영상 음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자율주행차는 완벽한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메타버스도 소니가 기술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소니가 자율주행차 같으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손을 놓고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손을 놓고 앞에다가 영국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를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 관중석에 그 공간 안에서 관중석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앉아있지만 나는 사실은 자동차는 지가 운전을 하고 나는 이제 그 관중석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야심만만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시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획은 하지만은 그 경쟁 돈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저는 사실 그 앞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회가 일본하고 되게 닮아가 있다. 뭐 인구 변화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일본은 60대, 우리는 40대 혹은 이제 50대인 네.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결정적인 차이가 네.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했잖아요. 90년대 네.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동안 거의 거꾸로 왔다. 네. 네. 뭐 20년 이상 거꾸로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뒤를 쫓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도 최소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쫓아가죠.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성장, 경제가 특히나 사회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뒤따라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거기 네. 조금 더 그리고 비슷한 면이 너무 있는데 같다고 네. 말씀을 하셔서 좀 네. 궁금한 게 네. 사실 일본이 그렇게 버블이 붕괴될 네. 때는 네. 일본의 부채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가계 부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의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버블인가가 일단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하나씩 네. 하나씩 오늘 대답할 너무 기회를 주세요. 재밌다 보니까 좀 질문 내 질문 먼저. 드리게 되네요. 네. 네. 지금 하신 질문에서 우선 그 한 가지 정정만 할게요. 네. 가계 부채 수준이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 1990년에 일본하고 지금의 한국을 비교한다는 건 부당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금융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많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한국의 가계 부채의 문제는 90년 버블기 정점의 일본보다 지금의 한국이 가계 부채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가계 그런가요? 부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가계 부채고 일본은 정부 부채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정부 부채도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의 한국 수준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정부 부채가 그리고 가계 부채는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더 그렇죠. 적었어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하지만 지금의 한국보다도 적었으니까 지금의 한국이 가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정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다르지 않느냐. 네. 그 잃어버린 우리가 10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이미 잃어버린 몇 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국의 그 실질 GDP 증가율을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본도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 GDP 증가율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이렇게 스텝 내려가요. 한국도 똑같아요. 스텝 내려가 가지고요. 지난 5년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내려와 있어요. 뭐 2% 정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4%도 낮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2% 정도로 내려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건 선진국 경제들은 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선진국 경제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처음에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는 어영부영 일본이 뭐가 뭔지 모르고 어영부영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임팩트가 막 와가지고 실업률, 자살률 이런 게 가장 높아진 것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예요, 일본이. 근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일본보다 지금 한국이 고용하고 자살 같은 것이 더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을 때 일본보다도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더 높다면은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취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그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게 더 안 좋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잃어버린 몇 년이 아니면은 뭐가 몇 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처음에 지금은 저는 근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30년이 지났지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에서 논쟁이 많이 없고 최근에 뉴스 들으셨겠지만은 일본에서 경단련에서 막 임금 올리자고 하고 우리가 들으면 이거 왜 이상한 소린가 기업 단체가 왜 임금 올리자고 해? 그리고 막 노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막 전 사회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여성 고용 늘리겠다고 막 하고 노인 고용 늘리겠다고 하고 이견이 별로 없이 최근에 10년은 일본이 어떤 방향은 잡고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20년 동안은 제가 일본에서 계속 양적 완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우선 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계속 논쟁이 많았거든요. 노동시간 단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본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한국은 과거 일본처럼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해야 돼 말아? 노동시간 단축하면 우리 오히려 그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여성의 고용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임금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최저임금 너무 올린 거 아니야?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야?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잃어버렸다는 것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스러운 그게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시기는 반드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갈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성장 좀 낮다 하더라도 근데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은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시기를 스타트가 언제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 2023년 2월을 본다면은 저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시작했다. 네, 네. 일본은 정신 차렸다. 네, 일본은 너무 60이 돼가지고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죠. 저희는 50대인데 희망이 있는 건가요? 희망이 60도 하는데 왜 50? 뭐 희망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업이 그 당시 일본 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네. 희망이 있고 일본을 봤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고 저처럼 이제 한국도 잃어버린 시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빨리 좀 어떻게 좀 합시다. 한국도 그 어떻게 해야 고용을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해야 또 출산율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빨리 논의를 합시다. 지금 막 어떻게 좀 합시다.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희망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막 이 국뽕에 취해가지고 일본에 관한 편향된 뉴스만을 보면서 네. 일본은 망했어 막 이제 한국은 막 K 드라마 막 이제 막 정상에 섰어 막 하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그게 90년 그 일본이 망하기 시작한 그 시점의 일본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버블이 터질 때는 사실 네. 그 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일본이 굉장히 좀 수출 흑자를 계속 낼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말하자면 딱 스탑을 시키고 이거를 N고를 만들면서 갑자기 일본이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서 생긴 버블인데 어떤 지금 너무 예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네.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일본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고 네. 그로부터 약간 버블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있는데 네. 저희하고는 또 그런 면에서는 네. 지금 버블하고 좀 양태가 좀 다르지 않나.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면은 있지만은 일본이 다만 그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버블이 있었고 그냥 버블이 깨졌고 요거만 있었으면은 그 뒤에 일본이 그렇게 20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일본 사회가 너무 도취돼 있었던 거. 네. 그 다음에 또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블기의 주거 환경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출산율이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가지고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초고령 사회,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데 일본은 2005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게 발생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급속히 늙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그 버블의 붕괴하고 겹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2006년, 7년 버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리만 쇼크하면서 버블이 깨졌고 했지만은 버블이 깨진 뒤에 그 버블의 형성 과정과 버블이 깨졌을 때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일본과 미국의 버블이 굉장히 유사한데 근데 미국에서는 버블이 깨진 다음에 다시 부동산 가격도 주식도 다 과거의 그 버블기의 정점을 다 뚫고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 일본 같은 고령화가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그 뒤에 미국은 또 달랐거든요. 또 기업의 혁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단지 버블과 버블의 붕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이 일본에 안 좋았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어떻게 발생했든지 이유와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적극적인 내수 부양 때문에 버블이 발생했다면은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적극적인 내수 부양, 전 세계적인 분위기,
또 부동산에 대한 믿음, 영끌 이런 걸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블이 깨졌으니까 어쨌든 버블이 발생하고 깨진 건 같고요. 버블이 발생하고 깨졌고 이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노인 빈곤이 굉장히 높고 한 이런 사회적인 또 그런 것들이 겹쳐 있고요. 출산율이 뭐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연금이 2057년 이전에 뭐 고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겹쳐버렸으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기업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하고 K-드라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한 굉장히 많은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 잃어버린 20년의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초고령 추세 같은 건 저희가 일본보다 훨씬 심하기는 또 하죠. 네.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진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되게 안타깝게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되게 정신 맞습니다.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일본 망할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잘하자. 맞습니다. 네. 일본의 그 이제 제가 2010년대 돼 가지고 기업들이 막 정신 차리고 막 혁신하고 막 개혁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혁신이나 개혁에 성공한 그 일본 기업인들이 자기 뭐 자사전도 내고 막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죄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후회하는 것이 2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벌써 이제 몇 년 했다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여기서 정신 차리고 우리 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럼요. 끝내야겠죠? 예. 네. 예, 오늘 일본 와세대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서 일본 이야기 그리고 우리 경제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